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 신약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롯데쇼핑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공인중개소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제도가 변경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인상폭은 5%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의 FOMC 결과에 일단 국내 증시는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코스피는 2030에 안착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는 2040선도 넘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까지 들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지수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오른 2037.8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030선을 넘어선 건 지난해 9월 26일 이후 6개월 만으로 코스피 지수는 한때 2040선을 횡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27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각 2,335억 원, 702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코스피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5% 가까이 오르고 통신과 화학이 2% 이상 오르는 등 업종 대다수가 강세를 기록한 반면 전기전자와 보험 등은 1%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전날 150만 원을 돌파했던 삼성전자가 1.26% 하락하며 148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네이버, 삼성, SDS 등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은 2에서 3% 이상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등락을 반복했던 코스닥 지수도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힘을 보태면서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마감 상황과 함께 외환시장 마감 시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하며 낙폭을 키웠지만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63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45% 오른 631.8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831억 원 매도하면서 62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642억 원, 기관이 207억 원을 각각 매수하면서 지수가 반전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폭을 줄여 달러 강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전날 대비 12원 70전 급락한 1117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구글이 이른바 알뜰폰 방식으로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알뜰폰 관련주가 함께 움직였다고요? 네, 구글 등이 국내 통신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온세텔레콤 등 알뜰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온세텔레콤은 코스닥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전날 대비 14.89% 오른 43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통신시장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허가 대신 등록 절차만으로 기간통신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글이나 스카이프 등이 한국 통신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것이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간 인수합병이 자유로워져 해외 통신사업자들의 국내 알뜰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구글의 알뜰폰 사업 진출 수혜주로 거론돼 왔던 온세텔레콤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약품이 세계적인 제약사 릴리에 면역질환제 기술을 수출합니다. 최대 6억 9천만 달러, 한화로는 7,800억 원 규모로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의 수출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한미약품과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자사 면역질환제 기술인 BTK 저해제의 개발과 상호파에 관한 기술 수출 및 협력 계약을 릴리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계약금 5천만 달러와 임상개발 허가 상호파 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로 총 6억 4천만 달러 등 개발 성공 시 최대 6억 9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상호파 이후에는 별도로 10% 이상의 판매 로열티도 벌게 됩니다. 이 면역질환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B세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TK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효과적입니다. 이 신약은 임상 이상시험 진입이 준비돼 있으며 한미약품과 릴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방성 낭창 및 관련된 신장염, 쇼그렌 증후군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릴리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이 신약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임상개발, 허가, 생산 상호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은 한국 신약 개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성과를,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20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미약품과 릴리의 면역질환제 기술 협력이 면역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롯데쇼핑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포스코, 신세계, 동부그룹에 이어 롯데쇼핑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쇼핑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롯데쇼핑 계열사들이 약 2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포착한 후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예산 담당 실무직원 5명을 소환해 자금 이동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롯데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기업이 자금을 나눠 직원 계좌를 거친 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해명했다는 입장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신입사원 면접비, 교통비 등 업무 활동비로 쓰일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시네마, 슈퍼는 모두 개별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간 자금 유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롯데는 자금 출처에 대해 모두 소명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이나 수사가 들어올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해 초 대규모 조세 포탈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쇼핑의 역외 탈세 의혹과 분식 회계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60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3차례 국세청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던 롯데쇼핑이 또다시 검찰의 칼날에 놓였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소를 방문하고 발품을 팔아가며 집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제는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 앱 덕분인데요.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매물을 찾기 위해 공인중개소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 앱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는 직방의 경우 지난 2003년 100만 건에서 올해 2월 600만 건으로 500%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 앱인 다방과 방콜 등도 누적 다운로드 수가 각각 230만 건과 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모바일 앱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누구나 부동산 매물을 손쉽게 검색하거나 등록할 수 있고 원하는 조건에 맞춰 부동산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자들은 더 이상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곳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희 앱의 이용자 수가 최근 누적 다운로드 6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직접 확인하고 그 매물을 가진 중개사무소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동산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10여 분이면 매물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함입니다. 사용자는 지도에서 원하는 범위 안에 등록된 방을 골라 내부 사진과 임대료 수준, 준공 연도, 붙박이 가구와 같은 편의시설 현황 등을 보고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매물의 사진이나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 매물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바일 앱 업체들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방의 경우 클린 캠페인을 통해 클린 피드백과 헛걸음 보상제, 직방 요원 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콜의 경우에는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첨부해 올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앱의 활성화로 공인중개소의 거래를 의뢰하는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 제도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법인 대리점이 광고하는 보험료 15% 이상 대폭 인상 마케팅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이율 인하, 변경된 8차 경험생명표 적용, 실손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증가라는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4월부터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종신수령형 연금보험의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보험 가입 조건이 지금보다 나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광고 내용만큼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가 7%에서 10% 인상될 수 있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사망에 대한 위험률이 낮아지는 등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어 실제 인상폭은 5%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보험의 경우 6%에서 7%가량 인상될 전망이 있어서 보험료 대폭 인상 등의 광고는 과장됐다는 분석입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수령형 연금보험의 경우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수령액이 2%에서 3% 줄어들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며 수령액이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광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도 자주 병원을 찾는 가입자를 제외하면 부담액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GM이 선수금 없이 전액 무이자 할부로 하는 파격 판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이번 달 스파크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선수금 없이 차량 가격의 전액을 무이자로 할부로 제공합니다. 이는 쉐보레 브랜드의 국내 도입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파격적인 구매 조건입니다. 또 선수율 15% 조건으로 구매할 경우 차값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돌려주는 마이너스 할부 프로그램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110만 원의 특별 현금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GM이 이 같은 파격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자사의 전체 승용차 판매 대수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스파크의 판매량이 최근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스파크의 판매량은 지난 1월 5,2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달 2,900여 대가 팔리며 한 달 만에 43%나 줄었습니다. 스파크의 판매량 급감은 2015년형 모델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형 모델에는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던 시테크 파워트레인이 모든 모델에 적용돼 주행 성능은 개선됐지만 차값은 트림별로 평균 70만 원 비싸졌습니다. 경차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 완전 변경된 차세대 스파크 출시가 예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이 지난 2013년 자구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보경 기자와 함께 현대그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빠르게 진행돼 온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이 자구안 이행 과정 어땠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2013년 말에 현대그룹이 위기를 맞으면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선제적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위기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자구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면서 당초 자구안의 125%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현대그룹의 자구 계획 초과 이행을 이끌었다는 평가에 어제 현정은 회장이 제42회 상공의 날을 맞아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수연 전 금융감독원장은 사석에서 이 대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현대그룹을 칭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자구안 이행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겠죠? 네,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은 성공 요인을 두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속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은 2014년 2월 현대상선 LNG 운송사업 부문 매각을 통해서 물꼬를 텄습니다. 자구안을 발표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면서 모든 계약을 완료했고 자구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4개월 정도 단축한 시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과감함입니다. 현대그룹은 당초 계획에도 없던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매각이라는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자구 원안에서는 IPO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릭스 PE의 지분 매각 제안을 받고 이 방식이 IPO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최종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현대그룹의 자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등 금융 3사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는 지난 1월 말 금융 3사 매각 우선 협상자 대상을 오릭스로 정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1조 80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 3사를 매각하면서 현대그룹은 이미 당초 자구안의 25%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구안 계획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그룹에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성공적인 자구안 이행으로 인해서 현대그룹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순환 출자를 해소한 점도 앞으로 현대그룹 미래에 긍정적입니다. 현대그룹은 이제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등 계열사의 실적 회복 과제만이 남았다고 평가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7년 이후 8년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6% 증가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남미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현대상선입니다. 상선은 2010년 이후 줄곧 적자인데다가 해운업은 전형적인 경기산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실제 싱가포르 벙커CU의 경우에 2015년 2월 기준 반년 사이에 절반 밑으로 떨어졌고 이는 매출액의 10%가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아산의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한 대북 사업 재개가 핵심입니다. 남북관계 경색 등 외부 변수가 워낙 많은 상태지만 남북관계는 전격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어서 현대아산은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금리 인상 전 인내심 발휘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르면 6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연준이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9월 이후로 인상 시기가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금리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전에 동원했던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성명에서 4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르면 6월 FOMC 회의에서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9월 FOMC 회의 등으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유명 박물관에서 어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다고 튀니지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지 카에드 에셉시 튀니지 총리는 이날 오후 튀니스 국영TV에 나와 박물관 총격 사건으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가운데 17명이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출신입니다. 여성 청소부 1명과 경비원 1명도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고 22명이 다쳤습니다. 또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인 2명도 사살됐으며 2-3명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범인들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셉시 총리는 이번 공격은 우리의 경제와 중요한 분야에 타격을 주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범인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정오께 튀니지 국회의사당 인근 바르도 국립박물관에 소총과 사제폭탄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쳐 외국인 관광객을 인질로 잡고 군경과 대치하다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이번 테러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희생자들에게는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 돈을 퍼부었지만 이들 국가에서 디폴트 기운이 감돌자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우방도 없고 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득도 챙긴다는 목표 아래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정치가 불안한 정보 등의 개발금융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베네수엘라 등을 사례로 들며 중국의 경제 외교 전략에 수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16개 계약을 통해 총 563억 달러를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자금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시기에 중국 인민의 친구라는 명분 아래 제공됐지만 대출금 상환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올해 초 중국을 찾아가 채무 탕감을 요청했지만 중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베네수엘라가 향후 5년 내 디폴트에 처할 확률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180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역시 중국의 차가워진 태도에 부닥쳤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의 다국적인 접근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출 등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경제외교 접근법을 수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과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1대1로 계획이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잠시 덜어낸 3월 국내 증시에 제법 완연한 봄이 찾아온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030선에 안착했는데요. 교수신문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정본 청원이었죠. 유동성 장세의 초입 구간에 놓인 지금 어느 때보다 투자의 기본을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